글 김은국. 그러나 이내 정색이 되면서 걱정한다. 내가 무대 위에서 컵을 집어먹고 대사를 다 외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내 선생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 다시 연극하란 말 않겠지? 그렇고 말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잠깐 생각해보는 척한다. 그럼 나 아버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할게. 엄마도 안 돼. 엄마도 안 한다만 말이야. 얘기하고 발표할게. 어딨니? 어머니가 말한다. 생각해봐. 태세를 외우다가 중간에 까먹는다는 생각이야. 난들 어떻게 했겠니? 그 누가 실없는 생각을 했는지 너 알기나 아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얼굴을 갸우뚱이 보인다. 글쎄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니야 아버지가 맞아. 좋을 때로 생각하려. 자 어서 학교나 가거라. 연극은 보나마나 대성공일 테지. 우리도 밤에 거기로 가마. 할머니 그럼 할머니야? 그런 걱정 말고 어서 가기나 해라. 웃음 터져 나오는 통에 말을 할 수가 있다. 할머니도 보통이 아니셔. 어머니가 그러면서 같이 웃는다. 나는 손을 흔들어 보이고 뛰기 시작한다. 요즘 들어 자주 있는 일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수업이 없다. 일본군 장교가 가서 강연하기라 전쟁 영화가 상영되라. 또 미군 B-29 폭격기가 떴다 하면 수업은 중단된다. 오늘 아침 조회에서는 아이들더러 모두 집에 돌아갔다가 그 다음 각자 맡은 구역 내에 읍내 집들을 돌았더니 고무공을 모아오라는 지시가 내린 거다. 우리 반은 우리 집에 속해 있는 구역을 맡게 된다. 나는 반 아이들을 5그룹으로 나눠 그 구역을 전부 돌아다니도록 한다. 담임선생님 말로는 고무공을 가장 많이 모아온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했다. 고무공이 세계 최대의 고무생산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전역에 보르네오를 점령했을 때 조선의 아이들까지 포함한 미국, 일본 제국 전역의 아이들에게 그 중요한 고무 생산지를 영국과 기타 적들의 손에서 탈취한 기념으로서 고무공 1개씩이 배급되었다. 고무공에는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함락만세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나는 우리 반에 배당돼 몇 안 되는 큰 공 중 하나를 갖게 되었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전구공만한 작은 공 하나씩을 받았다. 나와 내 누이 동생 것까지 합치면 공은 모두 4개가 되는데 그것은 역시 자기네 반 반장인 동생인 애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공 하나를 더 갖고 왔기 때문이다. 이게 이런 불가비였다.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이 있기 한 달 전쯤이었다. 그 뒤 솔로몬 해전이 있었고 미 해병대가 과다카날에 상륙했다. 유럽에서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이미 깨진 지 오래고 독일인 스탈린그라드를 포위 공격하고 있었다. 그 고무공을 이제 도로 가져오라는 것이다. 난데없이 일찍 돌아오는 걸 보고 놀라는 어머니에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다른 아이 셋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크고 작은 고무공들을 모은 자루를 하나씩 짊어지고 있다. 고무공을? 어머니가 말한다. 고무공을 도로 달린다고? 왜 그런데? 나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인다. 그렇겠군. 어머니가 우리 자료 들여다보고 말한다. 고무가 필요할 때도 됐지. 나는 집에 있던 고무공 3개를 집어넣는다. 내 자루는 벌써 꽉 차서 큰 공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 큰 것부터 먼저 넣어야지 하는 생각에서 나는 자루를 거꾸로 쏟아놓는다. 공들이 튀어나와 옹파당 굴러다닌다. 동무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공을 준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짊어지고 있던 자기네 자루까지 공중에 동댕이 치고 만다. 공과 공, 흰색, 분홍색, 푸른색, 노란공들이 마당에 하나가득 굴러다니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걷어차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면서 집어던지기도 한다. 왁자지고 뛰어다닌다. 할머니가 보고서 왜들 그러느냐?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이 광경에 대해 설명한다. 더 큰 자루가 있어야겠어. 다 집어넣자며 내가 어머니께 말한다. 할머니가 끼어든다. 자루는 또 무슨 자루야? 바람을 빼버리면 될 걸. 뭐라고? 바람을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구멍 두억씩만 뚫으면 모자리 넣고도 남을 거다. 하나이가 뭐다. 왜 진짜 그 생각 못했을까? 순식간 우리는 못으로 고무공에 구멍을 내어 바람 빼고 접시를 납작하게 눌러 하나씩 포갠다. 자루에 넣어 집어넣어 학교로 향한다. 각반에서 벌써 여학생을 빼놓은 전교생이 운동장에 집합되다. 각반의 대열마다 그 반 반장들은 아이들이 모아온 고무공을 쌓아놓게 되었다. 두꺼운 판지로 만든 상자, 집이나 천으로 된 포대, 그리고 나무 상자 속에 크고 작은 물렁물렁한 단단한 공들이 가지각색으로 그득이 담겨있다. 우리 반은 앞에만 커다란 자루 하나가 놓여있다. 내가 아이들을 시켜 모아온 공들로 모두 구멍을 내게 해서 납작해진 공들을 큰 자루에 하나씩 쑤셔넣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반 앞자리 자루 한 덩을 막 덩그렇게 내 옆에 놓여있다. 당번교사가 그날의 당번 학생을 더드리고 각반을 점검하고 다닌다. 당번 체육선생이 각반 반장들에게서 공을 몇 개씩 모았냐는 보고를 든다. 그 숫자를 선생의 노트에 기록하면 다 반장만 당번 학생 공을 세기 시간다. 숫자가 맞아 그 반은 그 길로 해산이다. 한데 웬일인지 그 체육 선생님 유독 우리 반만은 빼놓고 지나가면서 딴 반만 차례 점검하고 해산시키다. 그리고 운동장에 모인 다른 반은 모두 해산하고 우리만 남는다. 당번 학생 그는 6학년 다른 반 반장이고 내 친구다. 이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며 어깨를 으쓱한다. 체육 선생은 여전히 우리 쪽으로 돌아보다고 교무실로 발을 옮겨온다. 선생님 당번 생도가 따라가며 말한다. 이쪽 반은 잊으신 모양. 선생님이 저런다. 아직도 있었나? 아직 그러고 있는지 몰랐고. 그러면서 그가 우리 쪽으로 다온다. 나는 사슴을 진정시키느라 한참 애를 쓰다 몸이 떨리고 있다. 나는 체육 선생이 모두 123개의 공을 모았다고 보고한다. 그 말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그게 다 어딨지? 나는 이 콩가루가 발밑에 자루를 갈았다. 모두 이 속에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당번 학생이 자루 속에서 바람이 빠지고 깨끗이 포개어진 고무공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서 공들의 크기에 따라 한 줄에 대한 20개씩 쭉 늘어올 거만한다. 모두 100스물 체육 선생이 주먹이 날아와 내 뺨을 갈기다. 나는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땅 위에 가서 엎어진다. 일어나!
나는 가까스리는 어지럽지만 자리로 털어야 한다. 입술은 여전히 입속에도 흙이 들어간 모양이다. 검은 교복이 온통 검붉은 흙투성이다. 당번 학생이 내 모자를 집어다 든다. 난 다리에다 대고 모자를 한 번, 두 번 천천히 쳐서 먼지를 털면 생각해. 진정해야지. 겁을 먹어서는 안 돼. 모자와 교복에서 털어지는 먼지를 난 침침한 눈으로 바라본다. 나는 모자를 쓴다. 난 선생님이 입원했는데 왼뼘장을 갈긴다. 겁이 나지만 날 울지 않는다. 입속에 피가 고이는 모양이다. 나는 입술을 빨아본다. 뚜뼈를 문지른다. 그리고 스스로 타이른다. 큰 소리로. 그러나 차분히 애들은 다 듣도록 말을 해. 내가 마침내 입을 연다. 왜 때리는 것인가 선생님? 그는 내가 쌓아놓은 고무공을 한 벌로 바퀴로 내린다. 고무공들이 아니 납작하게 바람에 빠져 흡사 깔때기에 주둥이 같은 고무공들이 사방하게 흩어진다. 나는 뒤로 돌아서 아이들을 바라본다. 모두 공을 주고 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공을 주워라고 말했잖아. 두 아이가 마술로 나서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 선생님 말고 선생님 하고 내가 돌아. 우린 오늘 연극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니까 이제 해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잠자코 나를 노려본다. 왜 절 때리셨어 선생님? 내가 다시 달려온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딴 번보다 훨씬 많은 공을 모아왔어요. 선생님이 절 때렸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공의 바람을 왜 뽑았나? 네? 왜 공을 모두 못 쓰게 해왔느냐 말이야. 자루에 모두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부쩍 야릇한 고집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다 등골 식은땀이 흐르고 지나가지만 한번 그런 느낌이 들자 오히려 이상하게 기분이 상쾌해진다. 흥분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걸 느낀다. 그리고 또 선생님 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집하려던 것은 사실 공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나는 내 뒤에 선 아이들을 거의 접을 집어먹고 몸들이 굳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들도 지금쯤 대단한 스릴을 느끼고 있을 테지. 누가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지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누가 그랬냐는 말이다. 저번에 금은 너그릇 같은 거 수집했을 때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금반지, 급발지, 은비녀 같은 것도 기억하시죠? 그땐 전쟁에 이기기 위해 그런 귀금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 고무가 필요했던 거지 고무공이 필요했던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선생님은 다시 다른 데를 치듯이 구멍을 들었다가 도로내린다. 나는 이와 내 친김에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봤겠다. 우리가 고무공을 모아온 가령 일본 본토의 아이들이 갖고 놀게 해주기 위해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일본 어린이들도 우리가 갖고 놀던 공을 가지고 싶어 하진 않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전환 해제! 그가 외친다. 넌 날 따라와. 선생님은 당번도로 공을 모두 주워 담아 거장실에 갖고 오라고 명령. 바나나 뒤를 죽은 듯이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해산이란 말 못 들어! 선생님이 손을 엉덩이에 올려놓고 빼꼬함을 준다. 어서! 움직이는 아이도 말하는 아이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 운동장에 우리뿐 아무도 없다. 운동장 옆 교실에 여학생들이 창에 얼굴을 갖다 대고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인다. 저는 해사! 아이들이 여전히 꼼짝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 나는 어깨가 울적해진다. 내가 돌아서서 말한다. 모두 교실로 돌아가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본다. 그중 하나가 말한다.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난 눈물이 글썽인다. 갑자기 든든해지고 힘이 솟는 느낌이다. 모두 가서 점심을 먹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오지 않으면 이리 와서 기다려. 그럼 몇 아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친구 하나를 불러낸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반을 좀 맡아줘. 아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몇은 운동장 흙바닥을 툭툭 차면 걷기 시작한다. 모두 개 서 있어! 체육선생이 소리쳤다. 모두 여기 서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나는 울컥 화가 칩니다. 아이들을 돌아보면 우리말로 왜 가랄 때 빨리들 가지 않았니? 나 이 새끼하고는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마. 어쨌든 모두 고맙다 라고 말한다. 선생이 커다란 손이 내 목덜미를 울켜진다. 너 이제 혼 좀 남아라. 선생은 나를 질질 끌고 걷기 시작한다. 이런 망할 녀석 같더니 나는 교무실로 끌려들어간다.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책상 하나씩을 놓고 앉아있다. 점심시간이어서 20명 남짓한 선생님, 일본인, 조선인, 남선생님, 여선생님 점심을 먹고 있다. 내가 교무실로 떠밀려 떼밀려오자 모두들 고개를 들고 바라본다. 아무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 담임 선생님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인 채연 선생님이 내 목덜미에 끼서 손가락을 거머쥐고 반쯤 공중에 들고 있는 셈이어서 나는 숨이 막혀온다. 4학년 때 우리 담임을 했던 그 삐쩍 마른 젓가락이라 별명이 붙었던 일본인 시인 선생이 교무실 한가운데서 커다란 탁대에서 딴 선생님과 둘러앉아 점심을 먹다 말고 일어선다. 무슨 일이요? 요 쥐뿔만한 산 새끼가 사상이 불어네. 체육 선생이 나를 앞으로 확 때밀며 말한다. 젓가락이 묻는다. 뭘 어쨌길래? 난 아무 대답도 안 한다. 모두 똑같은 녀석들이지 하고 나는 생각한다. 날더러 뭘 했느냐고?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왜 선생은 저 녀석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 건가? 커다란 주먹이 내 등을 냅다 쥐어박는 바람에 나는 앞으로 쏠려버린다. 일본인 체육 선생이 교장실 문 옆에 선반에서 검도 연습용 대나무 칼을 들어 내린다. 교장실 문이 안에서 열리고 늙은 일본군 중위가 번쩍이는 갈색 승마승 구두에 박차를 짤랑거리며 나타난다. 저 녀석 여번엔 또 뭐야? 중위가 묻는다. 말도 못한다니까. 열린 눈으로 교장실이 보인다. 검은 제복 차려에 경관하고 교장선생이가 절을 하고 있다. 교장선생님의 대머리가 2번씩이나 굽시거리는 겁니다. 경관이 교장선생님이 작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그 문 옆에 서 있다. 당번 학생은 우리 반 애들이 수집한 그 공들을 집어넣은 자리를 들고 온다. 그는 자리를 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우리 곁에 서 있다. 경관이 교장실을 나오고 교장선생님도 바로 뒤따라 나오고 있다. 둥글고 주름살 많은 교장선생님의 얼굴 경관 뒤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쪽을 흘끗 넘겨봐. 또
또 그 녀석이야! 교장 선생님 말한다. 키가 크고 몸이 날렵한 경가. 보니 경부다. 이 왼손으로 칼을 쥐고 나를 바라본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인 걸로 봐. 새로 온 경관인가 뭐야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괴롭히면 아무개 아들이라고 설명한다. 경부와 교대 끄대한다. 체육 선생님 고무교육이 어쩌고부터 운동선생님 이런 일을 교장 선생님이 보고한다. 내가 선생님을 모욕하고 명령에 불복하고 그것부터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불운한 말을 시끄럽고 그러니까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선생님 불쑥 손을 내밀더니 당번 학생이 들고 있는 고무공 자루를 와락 낚아챈다. 당번 학생이 얼떨결에 그만 선생님이 낚아채기도 전에 자루를 놓아버려 공들이 마룻바닥을 엎질러진다. 체육 선생님이 당번 학생의 뺨을 후려갈기며 꿰꼬 합니다. 어서 죄당 끝내라! 교장 선생님이 경관을 향해 얼른 고개를 조금 숙여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늙은 중위군 일본군 중위가 장화를 삐걱거리며 내 곁을 지나간다. 점심 먹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다가오며 차차를 돌리고 있는 조선인 조녀 하완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린다. 차 한 잔 가져와. 경부는 아직도 거기 닫혀진 문 옆에 그대로 서있다. 체육 선생이 내 목덜미를 잡아 끌고 나가다가 교장실 옆문 벽 쪽으로 밀어붙인다. 교무실 밖 복도에 두 아이가 벽을 보고 서서 머리 위로 곁상 한 예식을 지켜들고 있다. 나도 이런저런 잘못으로 저렇게 버릇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어떨 때 하루 종일 그러고 서 있었던 것도 있다. 그러면 팔이 아프다 못해 마비가 되고 팔꿈치가 주저앉는 것 같다. 급한에 오가던 선생님 중에 대나무 회초리로 내 팔뚝 한 대씩 후려치고 가는 사람도 있다. 보나마나 오늘도 마찬가지겠지. 나는 혁대가 풀려서 바지가 발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내버려둔다. 그리고 두 팔로 벽을 찍어 서서 몸을 굽힌다. 잘못해라고 빌어! 선생님이 내뱉는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빌면 종아리 10대만 맞고 이번엔 용서해준다.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등 뒤에서 씩씩하며 바람을 가는 대나무가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가 끼어든다. 잠깐! 그에게 내가 얘기를 해보죠. 변조를 훔쳐보니 경부가 체육선생을 마주보고 있다. 체육선생이 말한다. 이건 우리 문제니까 당신 상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체육선생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있고 큰 소리로 떨어대는 겁니다. 딴 선생님에 드러난 들은 수작인 뻔하다. 경부가 말한다. 난 이 아버지를 알고 있어. 아마 당신도 알 테지. 그리고 한마디만 일러주지만 내가 특히 도지사로부터 이 읍으로 부임하라는 명을 받게 된 데는 얘 아버지 일도 전혀 무관하지가 않단 말이지. 알아들었소? 그러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조선말로 말한다. 선생님에게 잘못됐다고 빌면 널 벌서지 않게도 해주마. 누가 조선말 하랬어? 여기가 어딘지 알고! 체육선생이 경부를 향해 호통을 닥쳐! 경부가 이번에는 일본어로 언성을 높인다. 부하니 당신은 내가 고등계 경찰관이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고. 선생이 잠잠해지다. 경부가 내게 묻는다. 너 내 말 무슨 뜻인지 아니냐? 나는 고등계 경찰이 뭔지 알고 있다. 정보사상 그리고 비밀 경찰을 통합하는 일본 경찰의 한 부서라는 것을. 경부가 나를 보고 재차 자. 나는 고개를 들고 울렁도중으로 바라본다. 반아이들도 아직도 줄을 서 있다. 경부가 또 조선말로 얘기한다. 난 조선 사람이야. 알겠니? 내 아버지하고도 친한 사이다. 자, 이제 알아듣겠니?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경부가 여전히 조선말로 말한다. 난 또 내 삼촌 만주군에 계신 내 삼촌하고도 친구지간이야.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 나도 금이간 벽을 보고 있다. 너도 내 아버지만큼이나 고집불통이거나 너희 식구들 모두들 경부가 말한다. 넌 그래. 내가 내 아버지랑 삼촌이랑 친구란 거 전혀 믿지 않니? 나는 고개를 흔든다. 고등계 경찰 간부라는 건 믿어요. 그 순간 휘익하는 소리와 함께 주검이 내 엉덩이를 내리친다. 그 무딘 일격이 일자 따끔따끔 아픈 온몸으로 숨기가 펴져나가더니 다시 커다란 하나의 아픔이 들면서 고개가 뒤로 치져 몸이 더 흔들리더라고. 무릎이 떨려 몸을 가눌 수가 없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있는 힘을 다해 눈을 감지만 눈물만은 어쩔 도리가 없다. 짭짤한 눈물이 입술까지 내려갔지만 나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 주검이 내 몸에 살점 다리 엉덩이 등허리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땜치고 있는데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온몸이 비틀리고 눈앞이 깜깜해진다. 그러자 문득 눈물이 바라면서 온몸이 나른해지게 처지고 누군가가 이제 그만! 하는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 그러나 주검은 여전히 내 몸을 두드리고 있고 나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하도 조용하고 잠잠해서 내가 마치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마치 육체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다. 때려! 얼마든지 때려! 나는 신비로운 만큼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완강해진 느낌이다. 내 몸이 산산조각 나와서 징후가 아니라 승리감을 소용적 만용이 아니라 긍지를 그리고 위대해진 느낌으로 꽉 차 있는 것 같다. 울지마. 저들은 어이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죄인들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사랑하고 동정하라. 그리고 다른 쪽 한 뺨을 돌려대려 고통을 당하면서 고결하라. 그러나 내 나름의 자기 학대에 가까운 도치가 아니 망상 오래가지 못한다. 고통 속에는 고결함이 없고 다만 타락만 있을 뿐이다. 이제 내 속의 모든 감정은 매질이 계속될수록 끝없는 경멸을 벌한다. 극멸은 또 뜨거운 징후 강렬하고 거대한 징후로 돌변하면서 마침내 나는 고함을 내지르며 몸을 굽혀 바지를 축혀 올린다. 주검은 내 등, 목, 허리, 머리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내려갈기고 나는 웅크리면서 혁대를 맨다어 벌떡 일어나 징후와 분노로 몸을 떨며 비몽을 내리지만 상대를 향해 돌진해 나간다. 머리로 그 선생님의 아랫배를 들이받으면서 사타구니에 펀치를 넣는다. 선생은 주검을 떨어뜨리더니 내 저고리 뒷덜미를 중켜들고 번쩍 들어 마룻바닥에 떼동댕이자 모로 나가 떨어지면 언뜻 보니 선생은 잠시 몸을 엉거주춤 굽혔다 다시 펴고 일어나 내게로 달려든다. 내가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보니 경부가 주검을
재빨리 집어들고 달려드는 일본인의 등줄기를 세게 내려친다. 어떻게나 세게 내렸더니 주검이 그의 등에 가서 박히기라도 한다. 일본인이 팍 하면서 내 팔찌개에 마룻뱅이에 와서 엎어지자 주검도 그와 함께 마룻바닥에 떨어진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비름을 지으며 푹 쓰러져 까무라치고 만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없지만 어머니가 일러준다. 온몸이 퉁퉁 붓고 피를 흘리며 의심불명이 되어 펴왔더라.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내가 그걸 잃어버릴 순 없다. 내가 뭐 원한이나 증오 또는 공통에 대한 일시적인 과정에 도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대하게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는 생각에 우쭐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무서운 아픔으로 내 피부를 후비고 지나가는, 그래서 잊을 수도 잊으려야 잊어지지도 않는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징벌은 나의 것이라고 어떤 신은 말했지. 징벌은 당신의 것일지라도 나는 생각했다. 기억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경부가 또 얼마나 긴장하고 겁에 질려 있었는지 아니? 어머니가 계속한다. 어서 아버지 좀 데려오라는 거야. 당장 만나보고 가겠다면서. 내 아버지는 그때 과수원에서 중국에서 온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게 남들에게 알면 안 될 일이라 나는 나대로 경부를 따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지. 경부 얘기는 내가 조선말로 뭔가 위험하고 끔찍한 소리를 해서 그때 교무실에 있던 조선인 선생님들이 그걸 고자질하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야.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니?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처음에 나도 미성쩍었지. 어머님은 말을 또 계속한다. 경부가 꿈에서 수작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선생님들이 여러 있는 데서 내가 설마 그런 소리를 했나 싶어서 의심스러웠던 거야. 헌데 내가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지? 아버지가 그러는데 일본은 2년만 있으면 전쟁에서 져서 망한다. 그때 와서 너희들은 모두 죽어버릴 테다 했다는구나. 경부가 받자는 언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래 기억나니? 나는 머리를 흔들다. 아니요. 내가 까무라치면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걸 들으면 나도 겁이 나더라. 경부는 그래서 자꾸 아버지를 만나 추위를 주고 가겠다는 거야. 누군가 조선인 교수가 경찰로 일러바치러 안 오나 뒤에서 살펴봐 주겠다는 말도 했어. 그리고 만주에 있는 삼촌한테 급히 집에 왔다 갔다는 전보도 쳐주었다는 거야. 경부 생각으로 내 삼촌 그때 대위였지. 그럴 거야. 이 집에 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었어. 경찰이 뭔가 그럴듯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지. 그 무렵 만주군은 정치적으로 꽤 입김이 센 만주 주둔 일본 관동군의 사실상 통원되어 있었고 삼촌은 바로 그 만주군 대위였다. 삼촌도 힘이 세고 덩치도 크고 성질도 느긋해서 내겐 우상 같은 존재였다. 그 삼촌이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벌이고 있던 조선인들과 비밀 접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다. 나중에 일본의 패전이 임박해지자 아버지는 몰래 사람을 보내어 삼촌들을 어서 숨으라는 전가를 보냈다. 그러나 늦었다. 그 사람은 소련군에 생포되고 삼촌의 정체를 알 길 없는 소련군은 알았대도 별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삼촌이 함께 일한 망명 조선인들은 반공 계열이었습니까? 삼촌은 다른 일본군 장교들과 함께 처형해버린다. 그래서 삼촌이 그 뒤 곧 집에 왔었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내 아버지가 과수원에서 돌아와 경부를 만나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렇지. 일본은 2년이면 패망한다. 그러니 자네도 속을 차리는 게 좋을 걸 하는 거야. 그 뒤론 그 경부가 여간 큰 도움이 된 게 아니었단다. 늘 찾아와서 아버지더러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묻곤 했지. 그도 최소한 아버지한테만은 솔직했어. 만주 삼촌하고는 끝날 때 한반이었대. 어릴 때 그 사람 가족이 내 아버지하고 바로 뒷집에 산 적도 있고 해서 늘 형님하고 따랐다는 거야. 내 아버지는 또 그 사람들로 이제 지방 유지들도 좀 잘 봐주고 일본 경찰에 거둬올 주의해서 잘 살펴봐달라고도 부탁하더고 일본 경찰이 비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걸과 일단 패전이 확실해지면 명단에 오른 조선인들을 몽땅 끌어다 죽일 거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경부는 딴 것도 그랬지만 특히 그걸 명심해두고 있었나 봐. 경부는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들한테 일본 경찰에 들락거리는 조선인 밀고자 명단도 넘겨줬어. 그 대가로 내 아버지들은 내 해담에도 경부의 신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었지. 어머니 얘기는 계속된다. 경부가 바삐 왔다 가고 난 다음 난 내 일본이 담임 선생님이 찬등분의 집을 찾아왔었지. 한참 사가려 하더니 그날 밤 하기로 한 연극 때문에 낭패라면서 안절부터 못하더고 아드님 없으면 연극이 안 돼요 하길래 당신 눈으로 좀 똑똑히 봐요. 자, 그 애가 지금 연극에 나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셨죠. 어쩔 줄 모르더군 담임 선생님 자오가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더니 당장 그냥 병장역을 맡는 마인드로 내 역을 대신하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사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큰 종이에 대사를 써서 바로 그 무대 앞에 서 있으면 읽기만 할 테니 읽기만 해. 이제 시간도 없고 달릴 필요도 없잖니.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서 계획이 바뀌어 당초 학교 근처에서 하기로 했던 연극을 읍내 장로교회에서 하기로 한다. 학교 소강당의 무대는 야트막해서 담임 선생님이 종이를 들고 앞줄에 앉아 있어도 보고 읽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교회의 설교단은 사람들이 앉는 점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 담임 선생님 무대 밑에 기대로 우뚝 서서 종이를 펴들고 있어야 할 것이고 사태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짐작하고도 남을 게 뻔하다. 누군지 모르지만 경찰, 교장, 경찰, 글쎄 아무도 모른다. 여악한 그 계획을 병력치가 학교 아이들이 일본 군복에 칼이나 창종을 메고 전쟁극을 할 만한 곳이 읍내 교회 말고 또 어디겠냐고 결정해버린 것이다. 그 뒤 너희 반 아이들이 또 몽땅 집에 찾아와서 널 만나보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얘기를 계속한다. 넌 자리에 누워서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고 의사가 달라고 야단인데 급발인 할머니는 반 아이들을 대접하겠다는 거야. 얼마 있자니 조선인들이 선생님들이고 4단 4학년 때 내 담임 기억까지 을 하던 일본인 선생님도 찾아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너랑 네 할머니한테 머리만 숙이더라. 할아버지가 마침 그날 출타 중이어서 망정에 계셨더라면 무슨 짓을 했을지 어찌하니. 이웃사람과 친척들이 또 꾸역꾸역 몰래 오는 통에 또 꼭 읍내 사람 전부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 같았어. 넌 붕대를 워낙 많이 감고 있어 일어나지도 못했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을 잇는다. 그런데 내가 그날 밤 어떻게 아무도 몰래 집을 빠져나가 교회까지 갔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구나. 순전히 온거집이 아니면 아마 심술이 나서 그랬겠지. 심술이 나서. 그렇다. 나는 씩 웃는다. 맞았어요. 하지만 끝내 교회 가고 하지만 끝내 교회까지 가고 말았죠. 시간이 무척 걸렸던 것 같아. 새끼를 잡아갔는데 한 걸음씩 놓고 쉬고 한 걸음씩 걷고는 쉬고 했으니까 이제야 기억이 난다. 어둠 속에 누군가 아마 이웃집 여자였겠지. 그렇게 쩔뚝거리며 길을 내려가는 나를 발견하고 아니 밤중에 대체 어디 가냐고 물어온다. 그날 낮에 내가 당한 일을 그녀도 알고 있다. 내가 집에 도로 데려다 주렴? 여자가 묻는다. 난 대꾸도 안 정갖고 걷기만 한다. 너 정신 나갔구나. 또 자빠져서 머리라도 깨고 싶으냐? 그래 대강절 어디 가니 가기? 교회에 가요. 교회? 못하러. 나는 아무 대답이 없다. 알겠군. 여자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한다. 하지만 애들이 그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됐다는 건 알 리가 없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요 내버려두세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 네 가서 너희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드려야겠군. 너 얘기하고 나왔어?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쯤 널 찾는다. 나도 안 낫겠다. 나는 도무지 이렇다 저렇다 대답할 마음에서 그냥 걷기만 했다. 붕대를 싸맨 것이 엉덩이와 다리 등줄기와 상체에 스쳐서 한 발씩 때려올 때 아픔 때문에 입이 벌어지지 옮겨 비명이 터질 뻔하기도 했다. 나는 붕대가 풀어지지 않게 손으로 누르고 좁은 흙길로에서 언덕 위에 교회를 향해 한치 걸어 올라갔다. 내 몸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이 붕대로 감싸여 있다. 문득 젊은 집 모습이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대고 있는 게 들린다. 나는 숨을 죽인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언덕길로 올라온다. 내 곁에서 와서 묻는다. 나는 집에 안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널 데리러 온 게 아니고 교회까지 어부다 주려고 온 거야. 어슴을 둘러앉아 등을 메고 나는 그의 등에 엎인다. 그는 내 무릎을 두 팔로 움켜쥐고 일어선다. 나는 그의 목을 쌓는다. 너 그러고 나타나면 가관일 거야. 모습이 말한다. 누구? 아버지가 날 찾으러 보냈어? 응? 날 교회까지 어부다 주라면서? 나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다운 발상이야. 그렇지? 어쩌면 부자간이 그렇게 똑같을까? 난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운걸? 내가 말한다. 내 아버지도 널 그렇게 여기나 보더라. 그건 나도 잘 알고 있다. 맑게 갠 밤하늘 별들이 나와있다. 휘뿌연 밤의 허공이 그리 어두운 편은 아니지만 교회 근처에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어 그런지 아주 깜깜하다. 나는 머슴을 시켜 교회 뒷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나는 교회 합창단이 가운임 위에 찬송가 책을 넣어줄 그리고 제대 위에 찬송가 대에 가기 전에 잠깐씩 모이고 나는 그 방으로 갈 작정이다. 나는 그 방 문 옆에 내려 달려서는 머슴 너릇 안에 들어가 중이 역 내 역을 맡게 된 아이를 좀 찾아서 데려와달라고 부탁한다. 하고 그 외 몇몇 아이가 살금하니 나타난다. 10분 정도면 우리 반이 나갈 차례라고 한다. 나는 쉿 해보인 연극엔 내가 나간다고 일러준다.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 다니는 게 하지마. 그럼 들어가자. 난 들어가서 잠시 숨어 있을게. 넌 내 아버지와 내가 바로 뒤따르고 있는지 몰랐겠지? 어머니가 묻는다. 그땐 몰랐죠. 미처 머슴한테 물어볼 생각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두 분 다 내 속셈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몰랐지. 그러다가 내가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대강 눈치를 채줬지. 에이, 그래도 가만 내버려 두셨죠? 그럼 내버려둬야지. 난 내 속셈을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지? 생각나니? 그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한 얘기 말이야. 생각나고 말고요. 그렇게 해서 넌 뒷문으로 숨어 들어가고 우린 앞문으로 들어갔었지. 어머니가 웃는다. 꼭 도망가는 사람같이 말이야.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연극에 나가기로 한 내 친구들은 모두 쉬쉬 가슴을 두근거리며 나의 그 음모에 협조한다. 나는 교회 합창단의 가운을 두는 벽장에 숨어 노크 소리가 나게 기다린다. 담임 선생님이 온통 부산하게 뛰어다니면서 짓을 낸다. 쥐를 준다. 상기신다 하며 야단이다. 그리고 또 우리 차례가 왔고 여전히 벽장 속에 숨어 기다린다. 우리는 원래 병장역을 하기로 했다가 내 대신 중역을 맡게 된 아이가 일장연설을 하게 되는 대목 직전까지만 중역을 내내기로 꾸며놨다. 다행히도 각본에도 없는 그 중이가 자신의 소대 본부 그러니까 무대 밖에서 나타나 황태자 전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도열아 병사들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대목의 이름은 내 친구가 벽장문을 놓고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얼른 군복과 군도차 임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그동안 병사들은 무대에 서서 고향 생각과 집 생각이 잠긴다. 마침내 내가 무대를 향해 절름거리며 등장한다. 정말 가관이었어. 어머니가 계속한다. 내가 거기 몸을 질질 끌며 지팡이 집도 군도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데 왜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겠다. 걸음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다. 게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고 있겠다. 그러니까 한쪽 속에서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수근수근 야단이지 뭐야. 아이고 그러더니 어쩜 그렇게 조용해졌는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지.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몇 마디 했었죠. 그래 맞았어. 어머니가 생각나지 울부짖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우연히도 저와 동갑인 일본 제국 황태자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조선말로 그래 놨으니. 그러나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일본군 중임을 깨달았다는 뜻이야. 얼른 일본어로 발을 바꾼다. 신사숙녀 여러분. 담임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해서 신사숙녀라는 각본에다 썼을까?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무대 아래에서 미친듯이 종이 쪽을 흔들어대고 있는 담임선생님을 깨끗이 무시하고 관저선 맨 앞줄에 선생님을 안중에도 없다는 듯 관중을 바라보고 웃어서 일본어로 연설을 시작한다.
오늘 황태자 전하의 이 영광스러운 탄생일을 맞아 본관은 우리 제국 군인들이 중국 땅 황량한 벌판에 모여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에서 우러나온 몇 마디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 바입니다. 그것으로 내 연설은 전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기다란 군도에 몸을 의지하는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한 관중성을 받아보면 그저 그렇게 서 있기만 한다. 시간의 흐름도 객석이 조금씩 조용해하는 것도 교장 이하 선생님들의 수근덕거리고 담임 선생님 노랗게 질린 얼굴이 내 이름을 불러대며 계속해 절좀 매는 것도 깡그리 잃어버린 것 같다. 넌 왜 말 한마디 없이 이제라도 금방 쓰러지기 그냥 서 있지? 어머니가 회상한다. 퉁퉁 부어온 데다 온통 병과 머크르름을 바른 얼굴로 그렇게 서 있는 걸 보니 정말이지 그렇게 괴이해 보일 수가 없었어. 그래,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무슨 생각을 스쳐가고 있었던가? 나는 그 괴이한 얼굴은 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을까? 부르트고 깨진 입술은 소리 없이 무슨 말을 떠올리고 있었을까? 나의 아물지 않은 상처는 피에 젖은 풍대 밑에 숨어 무슨 말을 하려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문득 보니 아무 울음소리도 나지 않는데 눈물이 내 뺨을 흐리고 있었어. 어머니가 조용히 얘기한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반짝인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퇴장을 하는데 아이들도 모두 내 뒤를 따라 퇴장하지 뭐니? 나는 생각해본다. 내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 그때 아무 말 없이 무대에 서서 나는 대간적 무슨 생각을 했던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나의 멍든 입술은 무슨 말을 했을까. 그리고 눈물을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울고 있었을까. 나를 위해서? 양친을 위해서? 아니면 모든 은민과 친구들을 생각해서? 그것도 아니면 그저 모든 사람들, 조선 사람, 일본 사람은 통틀어 모든 이들을 위해서 혹은 정복자와 피정복자들을 생각해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 모를 일이다. 아마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였겠지 하고 어머니는 말한다. 세상 모든 곳에. 창씨개명 1905년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국권을 빼앗아간 일본은 1910년 우리나라 자신들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일본 조선 총독부를 내세워 한국 심에 일본 국악의 백성이라는 뜻 의식을 불어넣으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단발령, 조선, 교육 금지 등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만 한 창씨개명 역시 우리 민족의 정책서를 송두리째 흔든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의 몸과 마음을 한국 신민으로 만들고 일본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보내기 위한 징병제도 때문에 행해졌습니다. 창씨개명을 시작한 날이 1940년 2월 11일 조선 전국을 통틀어 창씨 신고가 이루어진 건 48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조선어 과목을 아예 아주 없애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자에게 체벌까지 가할 뿐 아니라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하여 1년 남짓되자 거의 80%에 달하는 사람이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며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은 1945년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 끝.